우리 시대 대한민국의 뜨거운 이슈와 쟁점에 대해 변호사들의 날카로운 분석과 토론이 펼쳐집니다. 법률시사 토론 변호사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김현성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이슈에 대해 토론하고 또 쟁점을 분석해 주실 두 분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유진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호영 변호사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우리 사회에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이슈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뭐 TV라든지 방송 채널을 돌리다 보면 어디서도 금방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먹는 방송, 먹방입니다. 이 변호사님, 뭐 자주 보는 먹방이 있으십니까? 저는 뭐 자주 보는 먹방은 없는데 가끔 아내가 다이어트를 많이 하거든요. 다이어트 하면은 이제 보통 본인이 먹을 수가 없으니까 먹방을 보면서 대리 만족을 한다고 하는 것을 저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렇게 좀 몇 번 본 적이 심리적으로 일단 뭐 포만감 느끼기 위해서. 네, 아내가 좀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면서 좀 예민해질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조금 먹방을 통해서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먹방이 참 순기능이 있구나. 먹방의 순기능 또 다른 쪽에서도 찾을 수 있겠네요. 어떠세요? 신 변호사님 자주 보는 먹방이나 뭐 좋아하는 저는 먹방? 과도하게 저것을 과연 사람이 소화시킬 수가 있을까? 정상적으로 저 음식을 먹고 편안하게 그 다음 일정을 최소한 배부른 정도가 아니라 과연 움직일 수 있을까 정도의 많은 양을 먹거든요. 진짜 실제로 유튜브에서는 그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의 양을 먹기 때문에 그거를 한 번에 방송에서 끊지 않고 먹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방송은 좀 보기가 불편해서 즐겁게 많이 먹는 수준의 방송은 매우 즐겨보고 있습니다. 뭐 그런 건 먹방이라 하더라도 본격적인 먹는 방송이라기보다는 좀 뭐 다소 이벤트 같은 성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 부처가 최근에 이러한 먹방을 제재하겠다, 규제하겠다라고 나서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신 변호사님, 이야기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이야기의 주인공은 보건복지부인데요.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민 비만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비만을 조성하는 요인들을 없애고자 이 먹는 방송, 일명 먹방에 대해서 규제 조치를 내놓았다고 합니다. 규제 조치를 내놓은 배경이 다름 아닌 우리 국민들의 비만 문제가 심해졌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실제로 비만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한가요?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 이 OECD가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3%가 고도 비만 인구라고 추산했는데요. 이 문제는 오는 2030년에는 고도 비만 인구가 9.0%까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이 경고를 내놨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비만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이 2006년에는 4조 8천억 원에서 2015년에는 9조 2천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고요. 특히 남자 아동 청소년 비만율이 26%로 OECD 평균 25.6%보다 수치가 높아진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비만이 이제 조금 심해졌다라는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그렇다고 바로 먹방을 규제하는 것인가요? 사실 먹방을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특히 유튜브에서 유행하고 있는 이 먹방은 굉장히 많은 양을 한 번에 끊김없이 카메라가 끊기지 않고 한 번에 먹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때문에 이렇게 폭식을 조장할 수 있는 먹방에 대해서 광고에 대해서 또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라는 것이 보건복지부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계획에는 아직 밝히진 않았지만 이 과다한 설탕과 소금을 사용하고 이 칼로리 폭발 등의 이 영양 불균형은 물론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어떤 특정 레시피는 단지 맛있다는 이유로 추천하는 내용을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 우리 먹방이나 이런 것을 제한한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어찌 보면 또 우리 복지국가 입장에서 당연하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 건강을 결국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서 본다면은 실제로 지금 방송인데 넓게 언론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표현의 자유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제한하는 것은 또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표현의 자유 제한하는 건 아닌가요? 네, 저도 이 먹방 규제와 관련된 이제 보도를 처음 보고 사실 인터넷을 좀 찾아봤는데요. 대부분의 반응이 이거 싫어하냐 이런 입장들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먹방을 규제를 하냐 21세기에 옛날에 뭐 장발 단속이나 뭐 치마 길이 단속하자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뭐 저도 가끔 먹방을 봅니다만 그 먹방을 보는
층들이 먹방을 보면서 본인이 같이 먹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먹방과 비만과의 상관관계가 어떤지도 잘 모르겠고 사실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어떤 법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법률이나 어떤 시행령 등의 어떤 그런 법령에 대해서 그런 소관 부처가 앞으로 법 적용을 이런 식으로 할 테니 국민들은 좀 잘 참고를 하셔라. 이렇게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제 배포를 하는 건데 그렇죠. 실제로 먹방에 대해서 어떤 규제의 법적인 근거가 없이 바로 가이드라인으로 이것을 규제를 한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 아마 소관 부처에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뭐 바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규제한다는 것은 아닐 거고 이게 뭔가 그 전달 과정에서 좀 왜곡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먹방 규제에 대해서 저는 반대. 이게 뭐 당연히 이제 그 말씀은 결국 비만과 우리 먹방 방송과의 어떤 인간관계가 연관관계 내지는 뭐 이게 인간관계 있는 것인가 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르는 거고. 그렇고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한다는 입장이시고 우리 신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 이게 예로부터 음식을 맛있게 잘 먹으면은 복스럽다라는 표현이 있고 또 음식을 이렇게 깨작깨작 먹고 이렇게 음식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어 보면은 복이 달아난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렇게 있듯이 그렇게 복스럽게 먹고 잘 먹는 정도의 수준을 방송의 문제로 삼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이 비만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요인을 조사하다 보니까 그 10대들이 주로 이제 방에서 혼자서 TV를 많이 TV가 아니라 유튜브를 시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의 주 타겟층이 10대에서 20대 초반인데 그 주 타겟층에 대해서 무제한 아무런 제한 없이 이런 것이 막 흘러 들어가는 것은 어느 정도 이렇게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할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이제 규제를 할 것이다라는 어떤 보도 자료를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먼저 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이렇게 폭식으로 이것이 과연 조장될 수 있는지 인과관계라든지 이런 거를 좀 더 연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사전에 좀 있었다던가 아니면은 이런 방송 최소한 이 유튜브도 방송이지 않습니까? 이 방송에 대한 규제를 할 거면은 방통위랑 사전에 협의를 한다던가 이런 게 전혀 없이 아무래도 국민에게 배포되는 보도 자료에 비록 뭐 세 줄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문구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런 거를 조금 쓴 표현 자체는 좀 위험하지 않았나. 좀 바로 직접적으로 어떤 근거도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위험한 정도가 아닌가. 그래서 최소한 그런데 방통위랑 사전에 협의한다든지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뭐 지나친 폭식은 비만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경고 문구 정도 제시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먹방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그다음에 국민 건강을 위해서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뭐 정부가 나서서 바로 뭐 규제를 하겠다, 가이드라인 제시하겠다 이렇게 바로 하는 것도 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우리 그 먹방을 규제한다라는 정부의 어떤 발표 이것은 물론 국민 건강을 생각해서 또 국민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또 선진국 가면은 사실은 의무적으로 그 운동을 하도록 한다든지 강제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선진국을 결국 간다면 국민 건강을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해야 될 필요가 또 있다는 측면이 있고 또한 뭐 과도한 규제는 어차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조화롭게 해결책을 찾아내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법률시사토론 변호사들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를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법률시사토론 변호사들 오늘 주제는 정치자금과 특활비입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진보 정치인이죠. 노회찬 의원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회찬 의원께서 유서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드루킹으로부터 돈을 받은 일은 있습니다만 청탁이나 대가성은 없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사실 정치자금법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 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또한 아울러서 우리 정치인과 관련된 정치자금 문제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오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이 변호사님, 이번에 이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정치자금법, 그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잠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보통 이제 모든 법들은 그 법의 제일 앞머리에
그 법의 목적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치자금법의 이 목적 조항을 보면 그 정치자금법은 그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 상황을 공개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예.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그 정치자금을 그 임의로 기부하거나 뭐 뒷돈을 받거나 이렇게 할 수 없게 그 정치자금의 모집 과정을 법적으로 제도화해놨고요. 예. 그다음에 그렇게 모집된 자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예. 이러한 회계 자료를 공개하는 것을 예. 기본 원칙으로 해서 그 정치 활동을 위해서만 정치자금을 사용할 수 있고 예. 사적인 용도로 부정한 용도로 본인이 마음대로 지출할 수 없다. 예.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 법입니다. 예. 뭐 그야말로 이제 정치자금법은 정치인들의 정치자금, 정치하는데 필요한 자금들을 결국 어떻게 관리 규제할 것인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는 것들, 우리 법률에 따르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은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비, 예. 그다음에 후원금, 예. 기탁금, 보조금, 그리고 당원 당규에서 정한 그 정당의 어떤 부대 수입, 네. 그리고 그 당선된 후보에게 지급되는 비용, 그다음에 후보자에게 지급되는 비용, 그리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비용, 예. 그다음에 그 밖에 인건비 또는 정당의 정치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이런 것들이 다 정치 자금으로 규율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정치자금법에 따르면은 우리 후원금과 관련된 규정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특히 회사가 특정 정당에게 정치자금 또는 후원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하고 있죠. 그 이유는 특정 정당의 법인이 내게 되면 혹시 그 법인 구성원 중에서 그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그런 구성원의 경우에 뭐 의사와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 정당이나 어떤 단체가 정치자금 후원금을 기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만큼 투명하게 우리가 이제 정치 자금을 관리하고 운영해야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한데 또한 뭐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너무 제약이 많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신 변호사님? 정치 자금법이 개정돼야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예. 이 현행 정치자금법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점이 먼저 지적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러한 현행법조차도 현역 국회의원에게만 지나치게 유리한 구조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예, 일단 정치자금법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라는 네. 말은 결국은 액수가 비현실적이라는 말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정치자금법으로 예. 국회의원이 후원금 한도액이 예. 연간 1억 5천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지난 2004년도 정치자금법이 대폭 개정된 이후에 14년째 변함없이 있는 액수인데요. 예. 정치권에서는 현실적으로 이 금액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국회의원이 이제 후원금으로 모금할 수 있는 것이 연간 1억 5천만 원인데 1억 5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우리 일반인이 볼 때는 크게 뭐 적은 돈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근데 정치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비현실적이다 이런 말씀이죠. 예,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낸 한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요. 예. 총선이 있거나 올해처럼 선거를 치르는 경우에 네. 못해도 3억 원은 필요하고 당선권에 근접해서 선거 전이 이렇게 치열해지면은 5억 원을 넘게 쓰기도 한답니다. 예. 이마저도 지역구가 넓은 곳은 돈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 우리 뭐 특히 이제 선거 관련 비용의 경우는 이제 일정한 득표율을 달성하게 되면은 실제로 그 사용한 비용을 다 보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득표율을 달성하지 못하면 본인 스스로 그 모든 비용을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좀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이 변호사님, 네. 우리 선거 비용 말고 우리 국회의원이 평상시에 정치인으로서 일단 활동하는데 네.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일단은 사실은 그 지역구가 있는 국회의원 예.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당 그 여의도 사무실 말고 그렇죠. 본인의 지역구의 사무실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이런 경우에 이제 보면은 매달 뭐 사실 그 사무실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비용이 바로 임대료, 그렇죠. 그다음에 그 사무실에 직원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직원의 그 인건비,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 사무실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뭐 차도 대접해야 그렇죠. 되고 뭐 과자 같은 것도 좀 드려야 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뭐 식비 이런 식으로 해서 보면은 사무실 유지 비용으로만 보통 뭐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은 보통 들어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실제로 그 최근에 이제 타계하신 그 노회찬 그 국회의원님께서 그 2013년 2월에
본인이 이제 그 삼성 엑스파일을 공개하고 나서 이제 의원직을 상실하기 전에 그 7개월 동안에 그 지역구 사무실 유지 비용을 한번 회계 자료를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7개월간에 그죠? 네. 그래서 2012년 6월부터 12월 말까지 이렇게 7개월 동안인데요. 지역구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매달 이분 역시도 1,000만 원 가까운 돈이 들었다고 했고 실제로 인건비로만 2,019만 원을 쓰기도 했고요. 그리고 의정 보고서나 뭐 그다음에 그 지역에 보면은 이제 의정 보고서 같은 경우는 지역 구민들한테 본인이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알리는 건데요. 이런 의정 보고회를 엽니다. 근데 의정 보고회를 하기 위해서 보고서 작성도 해야 되고 현수막도 붙여야 되고 그다음에 알림 문자도 보내야 되고 그래서 이런 홍보 비용으로만 또 4,240만 원을 썼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사실 국회의원이 매달 수천만 원씩 보면은 지역구 사무실에만 뭐 1,000만 원 이상 들고 그다음에 홍보비로도 한 뭐 4천만 원씩 이렇게 쓰는 걸로 보면 사실 노회찬 의원이 뭐 특수하게 다른 국회의원들에 비해서 더 많이 돈을 썼다고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그 정치자금법상 연간 후원액 한도 금액이 1억 5천인데 이것만 가지고서는 뭐 매달 필요한 금액인 1,500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부족한 게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지금까지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고 14년간 계속 유지되어 왔는지 그것도 또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신 변호사님? 사실 현실적으로 이렇게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국회의원들이 이 정치 자금을 늘리자라는 입법을 발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2004년도에 거의 정치 개혁에 가까운 이 정치 자금법이 개정이 됐는데 거의 재정 수준으로 법이 정비가 됐는데 이 당시에 뭐 이제 그 전에 차떼기 사건도 있었고 해서 이게 이제 엄청난 이슈를 뭐 몰고 와서 뭐 오세훈법이다라고 해서 이제 개정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어떤 일정 부분 상향의 기미가 보이는 예를 들어서 뭐 기업에 후원금 기부 가능할 수 있게 하도록 하자라는 어떤 논의가 2011년에도 선관위에서 주최해서 있었는데 토론회가 있었는데 거의 뭐 정치적으로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이게 선관위가 과연 누구 편이냐 선관위 공정해야 될 텐데라고 하면서 그래서 과연 어떤 국회의원이 용감하게 이 정치 자금의 상한을 조정하자라는 발의를 할 수는 없었던 것이 지금까지 분위기였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뭐 지금 신 변호사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좀 이 한도액 자체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실제로. 근데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 게 실제로 제가 작년도에 그 후원금 모금 현황을 좀 살펴봤는데 이거 보면 평균 모금액이 그 가장 지금 인기가 좋은 민주당 같은 경우가 그 2억 2,200만 원. 이게 왜냐하면 작년도에는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후원금 한도가 3억이었지 않습니까? 이 3억의 한도를 다들 못 채웠어요. 실제로 보면은 민주당이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억 2,200만 원이고요. 한국당 같은 경우는 평균 모금액이 1억 5,200만 원. 또 국민당이 1억 4,800만 원. 그리고 바른정당이 1억 5,6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은 1억 5천만 원 정도가 평균액이라고 한다면 후원금 한도 3억을 다들 못 채운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알아보니까 그 1억 원도 못 채운 의원이 작년에 63명이 있었고요. 63명. 또 심지어 5천만 원도 못 채운 의원이 23명이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후원금의 한도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국회의원도 있지만 그나마 있는 한도조차도 못 채우는 의원들도 수두룩하다. 따라서 이게 한도를 늘려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치권의 어떤 일반적인 컨센서스가 있는 것은 좀 아닌 거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1억 5천의 어떤 지금 현재 후원액 한도액도 못 채우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모든 뭐 이런 의사가 다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좀 그 안에서도 의견이 좀 갈리는 수 있다. 예, 좋습니다.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또 이 지금 현재 정치자금법 1억 5천이 한도액이 정해진 1억 5천 되어 있는 이 정치자금법이 이제 2002년도 우리 차떼기 논란이 있고 난 이후에 2004년도에 만들어진 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아마 지금 뭐 두 분 말씀하신 현실적으로 필요한 면도 있습니다만 개정의 필요성도 있습니다만 또 그렇지 못한 부분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노회찬 의원의 어떤 그 죽음 이후에 또 실제로 이제 정치자금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두 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우리 법률가 입장에서 또 뭐 현실을 고려해서 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 변호사님부터. 일단은 저는 그 한도를 뭐 이렇게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 조금 신중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네, 한도 상향. 예. 생각하고 다만 그 후원금의 어떤 모집 방법을 조금 용이하게 하는 부분을 좀 예. 고민해봐야 된다. 예.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정치자금법이라는 것이 그 14년 전에 개정이 됐는데 이 당시에 소비자 물가라든지 아니면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을 해서 그 법을 제정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14년 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통계청에서 발표한 임금 근로자 월평균 임금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2004년도에는 154만 원. 인데 154만 원. 네, 2017년 작년 기준으로 243만 원입니다. 예. 이것은 약 57%가 인상이 됐고요. 예. 그리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제가 이제 통계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무려 40% 가까이 인상이 됐고요. 그리고 뭐 임대료라든지 이런 모든 비용은 상승이 됐는데 이게 상한만 그대로 둔다. 이게 현실적으로 최저 모집을 다 못한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초과되면은 이게 불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불법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눈앞에 보고도 이거를 아직 개정할 수 없다라고 이런 모든 것은 다 인상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못 채운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이유로 다른 사람이 불법이 될 수 있는 현실을 두는 것은 저는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개정은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그렇다면 어느 정도 한도액으로 하는 것이 좀 적정할까요? 어떻습니까? 예. 근데 이거 한도액에 대해서 지금 어떤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것까지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이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 상승률 지금 아까 전에 2013년도에 노회찬 의원이 그 7개월가량 임금으로만 1,019만 원을 지출했다고 했는데 그 당시 그러면은 월 300만 원가량을 지출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노회찬 의원이 누구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비용 면에서는 굉장히 최소 비용으로 정치 활동을 하려는 것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런 비용 부분도 노회찬 의원이 기준으로 받은 월 300만 원인데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은 물가 상승률 최소한 그 최저 인상에 따라서 정도는 인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40%가 약간 안 됩니다. 그 신 변호사님의 어떤 그런 주장을 들어보니 저도 약간 설득당해서 그 한도액을 뭐 어느 정도 그 물가 상승률에 비례해서 약간의 조정할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뭐 강력하게 반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정치 자금, 이 국회의원 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살펴본 바로는 채우는 사람은 다 채운 다음에 야 이게 너무 부족하다 이러고 못 채우는 사람들은 뭐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지금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그 상한선에 대한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그 채우지 못하는 그 빈익빈 그런 쪽들은 사실은 결국은 정치를 하는데 이 총알이 부족해서 본인의 정치 활동의 꿈이 꺾이고 이러는 거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좀 그 특히 정치자금법상 이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것을 이제 후원금 지정권자라고 하는데 이 지정권자의 범위를 좀 넓혀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사실은 그 후원금 한도를 늘린다고 한다면 그 전제 조건으로 그 후원금의 그 사용을 어디다 했는지 사용처. 그 후원금 사용 내역을 지금은 3개월간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이제 공개를 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은 이제 그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통해서만 이제 그 내역을 받아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도 그 최근에 그 이제 모 언론사에서 사용 내역을 실제로 제공을 받았는데 이게 다 PDF 파일로 그냥 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 분석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따라서 그 후원금의 사용 내역을 엑셀 파일 등으로 공개를 해서 국민들이 좀 이것을 보다 용이하게 분석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 공개 기간도 굳이 3개월간으로 이렇게 제한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 내역의 어떤 그런 공개 기간도 좀 상시적으로 하고 그렇게 좀 그 공개의 방법도 보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게 좀 개정할 필요가 있다. 모금된 정치 자금을 보다 더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또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 이 정치 자금 또는 후원금을 사용을 어디다 했는지 또 사용 내역과 이런 부분들을 공개함에 있어서 공개 방식이나 공개 기간을 보다 더 용이하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용이하도록 좀 해달라 이런 취지로 개정이 같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법률시사토론 변호사들. 오늘 주제는 정치자금과 특활비입니다. 우리 정치자금법 개선 또는 뭐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그다음 우리 현실과 맞지 않는 우리 정치자금 액수, 그다음 후원금 액수를 두고 지금 좀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아까 신 변호사의 말씀 가운데 현행 정치자금법이 현역 정치인한테 너무 유리하다라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떤 점 때문에 그랬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현역 의원이 더 유리하다라고 했는데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가 한 해 모을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1억 5천만 원에 해당합니다. 근데 예비 후보자는 총선 120일 전에 그렇죠. 등록할 수 있고 후원금은 등록된 이후에 모을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최대 넉 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예비 후보가 이 1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을 채우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현역 의원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이게 유리한 상황이라는 것이 1년간 1억 5천만 원을 여유롭게 그렇죠. 모을 수가 있고 그리고 전국 단위 선거가 있는 때에는 2배인 3억 원까지 모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후원금으로 선거 비용과 선거 외 비용을 지출하고 나서 나중에 선거 비용을 보전을 받으면은 현역 의원은 선거가 끝나도 돈이 남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역과 일반 우리 이제 신인, 정치 신인, 새로 정치 입문하는 분들과 차이가 또는 뭐 이게 평등의 문제 발생한다는 말씀이신데, 자, 만약에 우리 정치인들, 기존 정치인들이 금액만 놓고 본다면 분명히 2배 이상 유리한 상황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그렇다면 어떻게 개정을 하는 게 좋을 것인지 한번 말씀 들어볼까요? 이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네, 따라서 저는 사실은 결국 이런 부익부 빈익빈 현상, 그러니까 정치 신인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한 이런 현상을 좀 타개할 필요가 있다. 이러기 위해서는 그 예비 후보자가 그 후원금 이제 구자를 열 수 있는 시기를 좀 앞당기는 부분도 좀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보면 전문가들은 뭐 지금 이제 120일로 돼 있는 것을 한 1년 정도로 해서 1년 전부터 지역구에서 이제 정치 신인도 좀 후원금을 모금을 해서 좀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 실제로 국회 그 의안 정보 시스템을 보면 이미 그런 법안들이 발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김광수 의원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보면 그 지방의원 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김성찬 의원이 발의한 그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보면 구시군 당도 후원회 지정권자에 포함을 하도록 그렇게 바꿨습니다. 지금 우리 법에 따르면은 중앙당만 그 후원회를 둘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옛날로 치면 시도당이지 않습니까? 구시군 당도 후원회를 모금을 해서 이런 정치 신인들한테 좀 그 정치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해주면 사실은 그 정치 신인들이 돈이 없어서 정치를 할 수 없는 이러한 현상은 조금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게 꼭 정치 신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낙선 후에 낙선 후 그렇죠. 낙선 후에 재출마해서 당선되기 전까지 정치인들 있지 않습니까? 직업 정치인입니다. 이분들은 직업 정치인들인데 이분들이 어떻게 살 길이 막막하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뭐 이분들이 뭐 생계를 위한 별도의 뭐 자기만의 어떤 활동, 예를 들면 뭐 변호사 같은 경우는 다시 변호사업을 뭐 한다던가 하면 되는데, 의사 같은 경우는 다시 의사를 하면 되는데, 직업 정치인들은 다시 돌아갈 어떤 생활 터전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강연을 한다거나 책을 낸다거나 이런 거로 인해서 단순히 자기 생계 유지조차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싶은데요. 이 문제가 발생된 그 근원을 보면은 저는 사실 이 개인, 그러니까 후보자로 등록되기 전부터, 그러니까 후보자 등록을 1년 전부터 할 수는 없고 이 선거 자체를 1년 동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1년 동안 예비 후보자 기간으로 두기는 좀 어렵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이 정당에서 이 자신들의 정당원 관리들 차원에서 어떤 정당 후원금을 받아서 공평하게, 사실 이거는 뭐 또 어쩔 수 없이 군소 정당과 거대 정당 간에 또 빈익빈 부익부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개인이 후원회를 열어두고 1년 동안 상시적으로 받는다. 그 관리를 한다는 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1년 동안 상시 기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려면 정당 후원금을 조금 정당원에게 어떤 식으로 배분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까지 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일각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역 우리 국회의원들이 선거가 있는 해는 3억까지 모을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3억 원을 전부 다 선거 자금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이 중에 1억 5천은 원래대로 의정 활동에만 쓰고,
그다음 나머지 1억 5천에 대해서만 선거 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하는 방법도 뭐 누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뭐 어떻습니까? 이 방법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건 너무 지나친 것 같고요. 예. 사실은 선거 기간에 선거라는 것이 결국은 국민의 어떤 이제 대의제 민주주의에서의 그렇죠. 선거는 국민의 어떤 의사를 정치권에 반영시키는 그러한 절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라는 것 자체에 정치인이 선거 기간에 이제 사실 조금 속된 말로 몰빵을 네.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예. 따라서 이 선거 그리고 이렇게 후원금의 한도를 선거 기간에 3억으로 늘려주는 취지 역시도 선거 기간 동안에는 필연적으로 평소에 쓰지 않는 그런 각종 선거에 수반되는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늘려준 건데 이렇게 늘려줘 놓고 그 늘려진 돈을 쓰지 말라라는 식으로 제안을 하자라는 것은 약간 본말이 전도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입법제의 취지 자체는 선거 비용으로 공평하게 예비 후보자나 그 현역이나 똑같이 1억 5천을 쓸 수 있게 하자. 그리고 선거철에 쓸 수 있는 비용으로 해서 선거철에 쓸 수 있는 비용이면은 한 4개월 전이면은 예비 후보자랑 동등하게 거의 쓸 수 있다라고 아마 그런 취지로 이렇게 1억 5천과 뭐 그 2배로 한 3억으로 이렇게 규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이렇게 해서 나누자. 그래서 아예 1억 5천은 절대적으로 선거 비용으로만 쓸 수 있게 나누자라고 하는 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생각이 이제 조금 더 깊게 한 번 더 해보자면은 그 현역 의원이 그 예비 후보자라든지 그 일반 정치 신인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거는 그 의정 활동이라는 것도 이 의정 활동비에 1억 5천을 쓰게 해주자라고 하는 것도 의정 활동이 예비 선거 운동이 아니냐 이런 문제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또 헌법소원까지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의정 활동도 선거 기간에는 아예 못하게 하자 이런 식으로 네. 뭐 막아버리는 오히려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그런 거는 옳지 않고요. 네. 그렇게 뭐 선거 의정 활동이 자체가 선거의 예비 사전 운동이다라고 보여진다면 이렇게 비용적으로 나눈다는 것도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것도 뭐 결국 도식적으로 이제 이론상 나눌 수는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또 실제로 의정 활동과 선거 선거가 곧 의정 활동의 일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 뭐 개념적으로 가능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나누는 것은 또 쉽지 않다. 뭐 그런 두 분의 의견 다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또 그럼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방법 우리 후원금을 모금한 방법과 관련돼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금지되고 있는 것이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체나 기업이 후원금을 지금 내는 것 이것은 지금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허용하게 된다면 훨씬 더 이제 후원금 자체 액수가 많아질 수 있고 또 후원금을 지금 미달되는 뭐 의원들 많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분들도 채울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지금 기업이나 법인 또는 이제 단체의 후원금을 허용하고 다만 이제 그 관리를 보다 더 투명하게 하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또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이 변호사님부터? 네, 사실은 이제 기업이나 법인의 후원을 이제 금지하는 그 취지를 사실은 생각해 보면 예. 이것은 결국 기업이나 단체가 어떤 로비를 하지 못하게 막아놓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법인이나 단체의 후원을 허용하자라는 거는 사실 이러한 법인이나 단체가 의원에 대해서 로비하는 것을 허용하자라는 것이랑 어떻게 보면 거의 일맥상통하는 네. 거거든요. 따라서 이런 기업이나 단체가 실제로 어떤 의원한테 얼마를 후원을 했는지 그렇다면은 보다 투명하게 밝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돈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로비스트거든요. 네. 그럼 로비스트도 미국처럼 합법화해서 로비스트들이 어떤 의원을 접촉을 했고 또 얼마를 어떤 법안과 관련해서 후원을 했고 이런 것들을 다 공개하는 어떤 그러한 좀 제도적인 것들이 같이 가야지 이런 정치자금에서 법인이나 단체의 그 후원을 허용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어떤 좀 전제 조건들이 좀 같이 예.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치자금법이라는 게 이게 뭐 명칭은 조금씩 변경됐지만 네. 이 처음 제정된 게 1965년도인데요. 네. 이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이었는데 이 당시에 기업이라든지 예. 법인은 정치자금을 마음대로 줄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40년간 유지가 되었다가 2004년도에 비로소 기업, 단체, 법인은 줄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가운데 하나의 또 이슈가 있었는데
기업이나 법인은 정치 자금을 마음껏 줄 수 있다. 법적으로 허용되었었는데 노동단체는 줄 수가 없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이 돼 있었어요. 그랬다가 노동단체는 노동당에다가 주고 싶은데 왜 이걸 못 주게 하냐라고 해서 이걸 헌법소원으로 해서 이거를 과연 헌법재판소가 판단해 보니까 노동단체는 정치운동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노동단체는 당연히 노동당 쪽에 줄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걸 위헌 판단을 내렸고 그래서 법이 개정이 돼서 노동단체도 특별한 기금을 마련해서 정치 자금을 줄 수 있다라고 이런 개정까지 됐던 것이 다 2000년도 이름입니다. 2000년 들어와서 얘기 네. 그런데 2003년도에 그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첫대기 사건이. 그 트럭 차에다가 그냥 돈을 박스채 실어가지고 150억 원을 한나라당 당시 2002년도죠. 2002년도에 그 사건이 이제 실제로 전달을 했고 자금이 넘어갔고 2003년도에 그것이 이제 발생이 되면서 문제가 되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놀란 거죠. 사람들이 완전 대국민 멘붕. 그래서 과연 기업이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인데 다만 영수증만 안 끊었다. 라고 해서 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문제가 되니까 아예 주지 말자. 아예. 그리고 주고 싶으면은 그 회장 개인 명의로 주고 회사 돈으로는 건들지 말자라고 아예 사회적인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아주 강력한 법이 2004년도에 개정이 되었는데 이런 거를 지금 다시 이제 스물스물 기업이 과연 법인이 정치자금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한다면 아직 이런 논의가 사회적으로 어떤 대변혁을 다시 한번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논의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또 우리 국민들이 또 걱정하는 것은 바로 기업이 결국 후원금을 내다 보면 결국 정경유착으로 다시 또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 시사 토론 변호사들 오늘 주제는 정치자금과 특활비입니다. 우리 방금까지 정치자금법 개정과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논의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최근에 또 문제되고 있는 정치인 또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또는 공무원들에 대한 부당한 경비 지원 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 대강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최근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와 함께 그 범정부 점검단을 구성을 해서 김영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28일부터 올해 4월 말까지 1년 7개월간의 그 1,483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그 해외 출장 지원 그 실태 조사를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를 보니까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그 유관 기관으로부터 부당하게 경비를 지원받아서 그 해외 출장을 다녀온 공직자가 261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이제 올해 김기식 금감원장 후보자 역시 우리 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진 것입니다만은 유관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해외 출장 다녀온 것이 문제가 됐었고 또 실제로 부당하게 경비를 지원받았다라는 것이 또 아마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261명의 어떤 공직자들이 지금 유관기관의 어떤 그 경비를 받아서 출장 다녀왔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중에서 또 실제로 국회의원도 꽤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몇 명 됩니까? 그 261명 중에 국회의원은 38명이나 돼서 이분들이 그 유관기관으로부터 그 경비를 지원받아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신 변호사님, 이렇게 부당한 경비 지원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일부 국회의원들은 피감기관인 A재단이 지원한 해외 출장에서 단순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관계자 면담 행사를 가졌고요. 시의원 10여 명은 과학기술 전시회를 단순히 이렇게 참관하면서 비용을 지원받았다고 합니다. 또 일부 공직자들은 위탁 납품 업체로부터 매년 관행적으로 부부 동반 해외 출장비를 지원받았다고 하고요. 또 어떤 공직자들은 민간 항공사로부터 항공권까지 받았다고 권익위가 전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부당한 경비 지원의 행태도 여러 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부당하게 경비를 지원받으면 이게 이제 현행법 위반 문제도 발생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떤 제재나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우리 신 변호사님도 말씀해주시겠습니다. 이런 것이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은 금액이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고 또 총 금액이 1년당 300만 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이 청탁금지법, 즉 김영란법을 알고 있죠. 이 청탁금지법 22조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요. 이런 형사처벌 말고도 간 기관은 징계 처분을 해야 된다라고 22조에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런 부당한 경비 지원이 어떤 특정 그런 업무의 알선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대가와 관련이 되어 있다면 뭐 뇌물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다면 뭐 수사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지금 결국은 우리가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이제 내부 징계가 지금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징계가 일반적으로 언론에 막 공개돼서 문제가 될 때는 문제가 됩니다만 실제로 징계할 경우로 들어가면은 이 솜방망이 징계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솜방망이 징계를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좀 막고 또 이 청탁금지법을 또 현실할 것인지 이 부분을 좀 고민 안 할 수가 없는데 어떤가요, 이 변호사님? 일단은 뭐 이런 그 김영란법 이제 그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을 그 어떤 정당 등에서 그 뭐 출당 등의 어떤 강력한 징계 사유로 네. 아예 명시를 하면 그 의원들이 야 이런 거 위반했을 때 내가 출당까지 당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엄격하게 법을 좀 지키려고 노력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직무 관련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1회에 100만 원이 넘는 향유를 제공받으면 이게 바로 청탁금지법, 김영란법에 위반되는 것인데요. 교원 같은 경우는 교원소총심사위원회는 굉장히 그런 사례를 많이 공개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지금 청탁금지법의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징계를 하겠다라고 말로만 하고 실제로 어떻게 징계가 되었는지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공개를 해서 그 명단을 게시를 하고 그 사례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징계를 나중에 다투어서 소총까지 가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이런 부분을 공개 부분에 좀 더 힘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이제 우리 부당한 경비 지원 이거와 더불어서 또 시민단체의 또 요청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국회의원의 특활비 폐지입니다. 이 부분 두 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변호사님? 국회의원 특활비 이거 폐지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어떤가요? 일단은 지금 특활비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 영수증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비용들을 지금 국회의원들한테 줬다는 건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사실 특활비가 필요한 영역이 없진 않습니다.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그 자금을 어떤 쪽으로 썼는지를 나중에 회계 자료를 보면 그 의원이 무엇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공개될 경우에 국익을 저해할 만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정보위원 같은 경우는 국정원과 관련된 예산의 어떤 그런 쓰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외통위 같은 경우도 뭐 국외에서 특정 뭐 이렇게 안보와 관련된 그런 활동을 이제 의원이 지원을 할 수도 있고 비밀리에 어떤 의정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공개를 하는 것이 좀 적절하지 않다. 이런 경우에 이제 국회의원의 특활비가 이제 배정이 되는 건데 사실 이렇게 외교 안보적으로 보안이 필요한 그런 뭐 정보위라든지 국방위라든지 외통위 뭐 이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뭐 환노위나 뭐 행안이나 이런 데에는 굳이 특활비라는 게 필요할까? 그래서 저는 상임위에 따라서 특활비를 좀 일정 부분은 폐지하는 것도 좀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가 안보나 이 비밀 유지가 필요한 그런 활동 영역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특활비를 남겨두고 일반적으로 특활비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영수증 처리가 안 되는 비용을 썼다라는 거는 일반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특활비 자체는 폐지하고 꼭 필요한 외교 안보 이런 기밀 유지 뭐에 필요한 부분에 특활비만 남겨두되 이런 특활비도 전혀 영수증을 첨부를 안 할 것이 아니라 사후에 뭐 10년 후에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하면은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자료를 남겨두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국회 특활비 우리 이제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국회나 국회의원들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금도 깎아야 되고 후원금도 높이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마찬가지로 특활비도 폐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국민의 법 감정입니다. 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또 국회의원은 결국 국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또 기관이기 때문에 또 특활비의 필요가 분명히 또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 두 분 다 해주셨는데 자, 말씀하신 특활비를 만약에 유지를 한다면은 어떠한 우리 보완책, 어떤 보완점을 또 두고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도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이 변호사 특활비 유지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그 보완책을 마련해야 될까요? 일단은 그 특활비를 유지한다면 그 특활비 사용 쉽게 말하면 영수증 없이 이제 쓰는 비용이 문제가 되는 건데 이 영수증 없이 쓴 비용을 어디다 썼는지 적어도 그 상임위 그 정보위라든지 그런 상임위의
그 비공개 회의에서 예. 정도는 소명을 하는 어떤 절차를 거친다든지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 예결위에서의 어떤 비공개 소위에서 특활비 내역에 대해서 사후적인 검사, 그다음에 그 사용처에 대한 보고 예. 이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해서 그들 내부에 저것도 통제는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부 통제라도 우선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말씀이죠. 어떻습니까, 신 변호사님? 예, 지금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지금 특수활동비가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부분 영역까지 다 이렇게 특수활동비로 그냥 간편하게 지출을 하고 예. 있었는데요. 이런 그냥 아예 영수증 첨부 안 되는 부분은 절대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밀 유지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영수 사용 내역은 다 두되 이거를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뭐 나중에라도 열어볼 수 있도록, 왜냐면 나중에라도 책임 추궁 자체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 활동비가 아니라 특수 경비비로 이런 항목을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국회의원의 특별 활동비, 특활비 이것도 접근을 신중히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익을 위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그야말로 개인 돈처럼 만약에 쌈짓돈처럼 쓰고 있는 게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폐지돼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정치자금법의 개정의 필요성, 그리고 공직자에 대한 부당 경비 지원, 그리고 국회의원의 특활비를 두고 토론을 펼쳐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두 분께 마지막으로 한마디로서 오늘의 주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이 변호사님, 오늘의 한마디, 마지막 한마디 해주신다면 뭘로 할까요? 네, 저는 그 오늘의 마지막 한마디는 그 정치자금과 관련돼서 예. 그 풀뿌리 민주주의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게 결국은 그 민주주의가 어떤 중앙에서 비롯해서 지방으로, 그다음에 지방에서 일반 서민의 그런 삶에까지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건데요. 예. 그렇게 뿌리를 내리려면 자양분, 예. 정치자금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정치자금이 없어서 정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정치 신인들의 뜻을 꺾는 이러한 사회는 이제 그만되어야 된다. 이런 예.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정치 신인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꼭 필요하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신 변호사님,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치 자금 조달 문제의 용의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를 하게 해준 노회찬 의원이 했던 말을 좀 인용하고 싶은데요. 예. 노회찬 의원은 뭐 촌철살인으로도 유명하신 분이었지만 법이 만인에게 평등해야 되는데 만 명에게만 평등하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빈익빈, 부익부 이렇게 되는 부분을 조금 지적을 하면서 만인에게 평등한 법이 될 수 있도록 현실에 조금 더 발맞추어 나가는 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마지막 생각입니다. 예, 정치자금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도,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법 감정에 따른다면 또 정치자금에 대한 규제 또 역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정치자금 문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 정치자금과 특활비를 주제로 열띤 토론에 임해주신 두 분 변호사께 감사드리며 지금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단 12척의 배로 그 10배가 넘는 외적을 물리친 명장 중의 명장, 이순신이 명량해전을 앞두고 임금인 선조에게 한 유명한 말입니다. 그가 우리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위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이유는 백전불패의 용장, 귀신 같은 전략가, 그리고 그야말로 풍전등화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명장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매번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과 함께 싸울 병사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그리하여 병사들이 전쟁터에서 용감하게 싸울 수 있게 만든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이순신이 명장으로 남을 수 있었던 이면에는 이순신의 리더십을 믿고 목숨을 걸고 바다 위에서 싸웠던 수많은 부하와 병사들의 용기와 희생정신이 있었음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이순신의 뛰어난 리더십과 병사들의 팔로우십과 충성심이 어우러져 이순신 불패 신화가 탄생하였고 이는 역사에 길이 남게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40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 군의 모습은 어떨까요? 올해 들어 남북관계, 북미관계에 훈풍이 불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고 있는 탓인지 군 내에서는
성폭행, 성추행 사건을 비롯하여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해병대 상륙 기동 헬기 마린온의 추락 사고, 그리고 경남 통영 인근에서 발생한 해군 초계함 마산함 폭발 사고 등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최근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파문으로 홍역을 겪고 있는 군은 지난 7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현역 육군 대령이 국방부 장관의 발언에 반박하는 모습, 국방부 장관과 현역 육군 대령이 방송 카메라 앞에서 징실 공방을 벌이는 모습까지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군 조직 내에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하극상과 자중질환의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본 국민들은 당혹감을 넘어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고 군인들마저 좌계감에 빠졌습니다. 국방의 문제는 단 한 번의 실수로 나라가 망할 수도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군에는 엄격한 기강과 리더십이 요구되며 상명하복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게 되었고 국방부 장관의 리더십은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랜 과제인 기무사의 개혁,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그동안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비판을 받아온 기무사의 정치 개입과 민간 사찰을 일절 금지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기무사의 특권의식을 타파하고 기무사 본연의 역할인 보안, 방첩 임무를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과 기능을 재정립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리더십을 의심받고 있는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7월 취임 당시 공룡 같은 군대를 표범처럼 날쌘 군대로 만들겠다던 초심으로 돌아가 생즉사, 사즉생의 과거로 우리 군이 처한 현 사태를 수습하고 군 기강 확립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시사 토론 변호사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우리 시대 대한민국의 가장 뜨거운 이슈와 함께 냉철한 이성의 소유자 변호사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